혹시 코스코 멤버신가요? 아니면은 멤버는 아니지만 가끔 그 코스코 앞에 그 푸드코트에 가서 싸고 맛있는 그 가성비 최고인 거 있잖아요. 네, 코스코 피자. 그 피자를 가끔 드십니까? 멤버는 아니지만 지금 코스코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푸드코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멤버가 아니어도 그 피자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맛있고 아직도 9불99. 이게 뭐 십몇 년 전서부터 계속 9불99. 정말 괜찮죠. 가성비 짱입니다. 맛있고. 그런데요, 오는 4월 8일부터 이제 미 전국의 코스코에서는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푸드코트 이용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멤버가 아니면 그 맛있는 피자, 핫떡, 소다, 이 콤보, 이 핫떡, 소다 콤보도 좀 정확하게 저는 거기 사 먹어본 지 좀 오래돼서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뭐 399 좀 하나요? 이게 뭐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아주 굿 퀄리티의 좋은 그 가성비의 핫떡도 맛있죠. 피자뿐만이 아니라. 그 핫떡 소다 콤보가 아마 1불 50, 1불 90 그 정도에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1불 50센트면은 어디 가서 빵 한 조각도 사기 쉽지가 않아요. 뭐 핫떡은커녕 핫떡 안에 들어가는 소세지 하나도 사기 힘들고 핫떡을 만드는 그 핫떡 번 하나도 아마 1불 50 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핫떡, 소세지, 뭐 소다 콤보까지 이게 1불 50.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멤버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4월 8일부터 멤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4월 8일부터는요, 코스코는 전국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멤버십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비회원에게도 개방이 되어 왔던 그 오랜 전통에 대한 뭐 어찌 보면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핫떡과 그 소다를 1불 50전에 사 먹을 수 있어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멤버십이 없으면 거기 가도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코스코 멤버십은 60불짜리 그 골드스타 멤버십이 있죠. 제일 이게 싼 60불짜리 골드스타 멤버십, 그리고 120불짜리 이기제큐티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코스코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피자, 핫도그 그리고 기타 푸드코트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멤버십 카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non-멤버, 비회원은 이제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코 측은 이번 조치가 회원 전용 혜택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멤버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비회원들 사이에서는 접근성이 감소한다. 이제 멤버십이 없으면 아예 그냥 갈 일도 없지 뭐. 그래, 뭐 안 먹고 말지 뭐. 갈 일도 없어. 라면서 어찌 보면 좀 접근성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뭐 아쉬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그 푸드코트, 멤버들만의 그 푸드코트 이용 정책은 코스코에서 그 멤버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던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결정의 하나의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할까 말까? 60불? 내가 60불 내고 가입해봐야 나는 뭐 혼자 사는데 아니면 뭐 둘밖에 안 사는데 뭐 코스코 가면 너무 많이 사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가끔 코스코 피자는 맛있단 말이야. 사오면은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거 너무 커서 두 분이서 반도 못 먹어요. 반 먹고 반은 뭐 좀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1, 2주 있다 먹어도 되고 해서 뭐 그 피자 때문에 가끔 갔는데 가입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몰라 안 가고 말지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냥 이참에 가입해야 되겠다 라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코스코 측이 노리는 겁니다. 자, 코스코 멤버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입 전에 혜택과 조건을 미리 좀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0불짜리는 그 리워드가 없죠. 아마 이제 120불짜리는 이제 리워드가 있는데 뭐 60불이든 120불이든 내가 과연 더 많이, 더 싸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뭐, 나 혼자 사는데, 우리 둘이 사는데, 뭐 아니면 3명밖에 안 사는데, 뭐 먹는 양이 많지도 않은데, 그게 과연, 경제적일까라는 걸 잘 확인하시고,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코스코 푸드코트의 그 서비스를 뭐 계속 이용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뭐 멤버십 가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권장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변화로 인해서요, 코스코의 매장 내의 입점 정책과 그 멤버십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정책을 바꾸면 코스코의 주가도 조금씩 바뀝니다. 요 정책 변화로 인해서 코스코의 주가가 조금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떨어질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변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오히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좀 오픈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회를 좀 막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멤버십의 가치를 올려놔야 코스코가 돈 더 벌지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주가 얘기를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코스코 피자는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먹는 얘기 좀 이어드릴까 합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 다 좋아하죠, 우리 한국 분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타코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자, 멕시코 전통 음식인 타코를 주제로 한 멕시코의 한 행사에서 우리 한국 전통 음식 쌈, 이 고기 쌈이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음식인 타코 많이들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그냥 먹어요? 밀가루 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쌈, 떡보쌈에 싸 먹기도 하고, 상추에 싸 먹기도 하고, 아니면 깻잎에 싸 먹기도 하고, 이렇게 싸서 먹는 쌈 문화가 우리가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이 타코가 상당히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타코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 멕시코 주의 주도 톨루카 인근 도시인 샌미구엘에서는 제6회 타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60곳 가까운 타코 전문점에서 참여한 이번 축제에는 처음으로 세계 음식 판매대회가 크게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니카라과 등 여러 나라의 그 음식이 소개됐는데요. 멕시코 한국문화원은 타코와 비슷한 느낌의 우리 한국 쌈으로 방문객의 인기를 아주 독차지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문화원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했는데, 불고기와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불고기 볶음, 돼지고기 볶음 만들어서 상추에 싸서 한번 먹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또 깻잎에 싸서 먹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이 쌈장과 함께 이렇게 그런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시식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한식과 멕시코 음식의 어찌 보면 이제 콜라보죠. 협업. 예. 그 콜라보로 또르띠아를 곁들인 불고기 타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타코 고기가 아니고 불고기인데, 불고기를 또 또르띠아에 싸먹는 것도 그것도 맛있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7살짜리 어린이는 먹고 맛있다고 해서 갔다가 딴 데 가서 놀고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한 4번이나 와서 계속 먹는 바람에 우리 주 멕시코 우리 직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마누엘 빌치스 시나칸 시장 부부도, 그 지역의 부부도, 시장 부부도 함께 와서 시식을 하면서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 측은 이틀간 2천여 명이 우리 한국 쌈을 즐겼다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한식과 한식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좋은 가능성을 엿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타코를 좋아한다면 우리 한국식 쌈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불고기를 상추나 깻잎에 싸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이 또르띠아에 불고기를 싸먹는 것도 맛있겠네요. 이미 그 불고기에는 많은 양념이 맛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혹시 멕시코 쪽에 사시는 분 계시다면, 또르띠아에 싸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탄수화물 때문에 살찐다고. 입에서는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지만 맛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추나 깻잎에 싸먹는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이라고 꼭 얘기해서, 그들도 또르띠아에 싸먹는 것도 괜찮겠지만 탄수화물보다는 그래도 채소를 함께 먹으면 좋은 거니까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는
지상 최고의 음식은 이 불고기나 돼지 불고기를 쌈에다 상추나 깻잎에 싸먹는 것이다.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식을 많이 전파해야죠. 이 먹는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뉴스라는 게 언제나 뭐 좋은 얘기, 뭐 언제나 재밌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에서 들어온 좀 분노스러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백인 남성 3명이 20대 한국인 남성을 뭐 눈이 작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이게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석 달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석 달 넘게 그 범인들이 붙잡히지 않고 있다는 참 분노스러운 소식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간 20대 한국인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한 새벽에 시드니 한 경찰서 앞에서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백인 남성 2명이 먼저 오 씨에게 다가와서 뭐 태국인으로 착각했는지 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오 씨가 나는 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인종차별을 멈춰달라라고 하자 또 이번엔 또 반대편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백인 남성 한 명이 같이 뛰어오면서 합세를 하면서 발로 차고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3사람의 집단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 씨는 이 백인 남성들이 저한테 본인에게 앞에다가 이제 F자 그 욕을 쓰면서 무슨 타일랜드인이라고 막 욕을 했고 또 본인 눈을 막 찢어가면서 스몰 아이즈 하면서 계속 욕을 하면서 폭행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오 씨는 오른쪽 눈가가 심하게 찢어졌고요. 또 전신에 타박상을 크게 입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질 정도였습니다. 오 씨는 현지 경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진척이 없자 그 다친 몸을 이끌고 인근의 가게나 업소 등을 다니면서 이 CCTV 등 증거를 직접 찾아다니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도 영사관 측의 지원이 전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한 장 달랑 들고 호주에 있는 본인이 혼자 경찰서까지 가갖고 힘들게 영어도 뭐 편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측은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또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등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좀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CCTV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으면 재차 요청하고 해서 받아야죠. CCTV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통역 어디로 가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통역 얻을 수 있어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 됐죠? 난 다 했습니다. 라는 거죠. 현지 경찰은 이제 석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호주 생활을 접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아이고 못 있겠다. 이런 나라에 내가 무슨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뭐 일을 체험하고 살아보는 걸 생활을 체험해본다고 무슨 이런 나라에 내가 왔다고 에이 차 뿌려라 하고 그냥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차 뿌려라 하고 갔겠어요? 정말 서글픈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한국으로. 자, 이렇게 자국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파견된 게 바로 영사관이고 대사관이죠. 네. 지금 그런데 호주 대사는 누구죠? 네. 전직 국방장관 이종섭 전 장관이 최근에 호주 대사로 임명됐죠. 한국에서 이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에 주요 피의자로 되어 있어서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이 대통령실이 호주 대사로 갑자기 임명을 해버리면서 출국 금지도 풀리고 호주 대사로 지난주에 막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지금은 또 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호주로 부임했다가 일주일 만에 한국 들어간 걸 왜 그렇게 부랴부랴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제2, 제3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호주에서 그게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한 30대 여성이 심한 그 편두통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다가 목 근육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올해 36살의 알리시아 할록이라는 여성은 편두통 치료를 위해서 지난 5년간 보톡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5년 동안 3개월 간격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아왔다며 이 마지막 주사를 맞은 지 3일 만에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리시아는 주사를 맞고 9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알리시아는 목 근육이 마비돼서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라며 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목을 가눌 수도 없고 눈꺼풀이 자꾸 처져서 압박감이 심하고 또 흐릿한 데에다가 현기증까지 심하게 나고 있다라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며칠 동안 물과 침 때문에 숨을 쉬지도 못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왜? 근육이 마비되니까 침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침이 삼켜지질 않으니까 입에서 맴돌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막으려고 하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 근육이 마비가 돼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넘기지도 못해서 숨쉬기도 매우 힘들어서 응급실에서 겨우겨우 처치를 받아서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거의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의사는 알리시아의 상태를 보톨리눔 중독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톨리눔 중독. 이 보톨리눔 중독이란 보톨리눔이라는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보톨리누스 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신경과 뇌 그리고 척수를 공격해서 마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알리시아는 만성 편두통 치료를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이 편두통은 뇌신경 및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죠. 저희 구독자님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편두통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지 않죠. 네. 이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통이 이제 편두통인데, 보톡스가 뇌에서 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뇌의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편두통 보톡스 주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용으로 맞는 보톡스 주사하고는 다르죠. 이 편두통 보톡스 주사가 이제 따로 있는데, 다만 이 편두통 보톡스 주사는 한 달 중 15일 이상 두통이 있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소위 말해서 심한 만성 편두통일 경우에만 권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불법이거나 또는 치료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고 합법적인 거고 의사들이 필요하면은 권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편두통이 좀 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치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한 만성 편두통일 경우에만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조금 있다고 또 보톡스 주사 효과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또 그러나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치료법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이 샌디에고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레고랜드와 그리고 아쿠아리움 브랜드, 시라이프라고 있죠. 시라이프. 그리고 마담 투소 박물관 등등의 소위 어트랙션 브랜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방문객 수가 요새 좀 감소하자 이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명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불리우는 요금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건요, 실시간 수요, 그다음에 실시간 공급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 서비스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그런 가격 정책입니다. 소위 한국식의 표현을 본다면 이런 거죠. 시가. 한국에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건 시가 얼마입니다. 라죠. 그러니까 시가 얼마라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이다. 그러면 큰 변동의 문제가 없는 한, 수요와 공급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10,000원이면 웬만하면 이제 계속 10,000원으로 가는 거죠. 나라 전체의 어떤 물가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러나 시가라는 것은 오늘 10,000원이지만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당장 내일 공휴일이라 사람들이 밖에 아무도 안 나와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그런 경우, 밖에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9,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켓 프라이스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소위 한국의 시가와 같은 개념으로 탄력적으로 가격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불법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멀린의 스캇 오닐 대표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매출 상위 20개 그 명소와 또 미국 내 주요 관광지에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닐 CEO는 인공지능 AI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매우 직관적이다, 매우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어트랙션의 경우에는 8월 성수기 토요일, 성수기인데다가 주말 토요일, 그 가격이 3월에 비 오는 화요일, 3월에 비수기인데 화요일 평일이에요. 거기다가 비까지 와요. 뭐 이런 날보다 성수기의 주말이 훨씬 비싸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시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이런 시가라는 그 모델은 뭐 과거부터 호텔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공요금 등, 항공요금은 당연히 성수기 비수기 있잖아요. 또 주말 평일 요금 다르고 호텔이나 항공요금 등에 오래전부터는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무슨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이 모델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햄버거 체인이죠. 웬디스 역시 지난달에 그 미국 내 모든 웬디스 매장에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책정하는 방안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비판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이제 웬디스 측은 고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한가한 시간대에 가격을 낮추는 그거는 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해서 비난을 좀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이제 시간대나 계절, 날씨 등 그리고 요일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변동을 주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 휴가가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2주 휴가를 보장하라. 네,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연방 하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주 유급 휴가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에 따라 다 다르죠. 이제 연방 차원에는 개런티된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 여부가 지금 그래서 주목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방 하원 세스 매거지너 의원을 비롯해서 또 역시 연방 하원의 그레고리 오카사르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 휴가 10일을, 열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시에 주별로 제도화되어 있는 그 유급 병가와는 별도로 유급 휴가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주별로는요, 유급 병가, 가족 병, 간호휴가 등등이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 휴가를 법제화로 보장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사실 힘든 현실입니다. 자, 그 두 민주당 의원들은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라는 이곳 우리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는 야박한 현실을 우리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오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당연히 환영일색입니다. 반면에 전미 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돼 있고 유급휴가가 추가된다라면 앞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 고용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하원에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돼서 연방 차원에서 이 유급휴가 1년 열흘을 개런티 해주는 그런 법제화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드디어 다음 달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계속 연기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는 추가 연기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면서 꽝꽝꽝
확정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그 공판에서 예정대로 4월 15일, 다음 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사건 본 재판을 시작한다 라고 땅땅땅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이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을 회사 기록을 조작해서 회사에서 어떤 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조작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형사법입니다. 형사범입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증거 문서를 일부러 뒤늦게 제출을 해서 검토할 시간이, 우리가 변호사 측으로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적어도 90일 이상 연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송을 기각해 주시면 더욱 땡큐죠라고 요청했지만 이제 그 요청이 기각당한 것입니다. 이 머천 판사는 피고인 측에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판단된다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을 다음 달 15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그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이렇게 확정된 형사사건은 이번에 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합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지난 2018년 그 법정에 나와서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대로 나는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본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출두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그 재판 일정을 다 지금 미루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4건 중에 1건은 이제 실패한 거죠. 나머지 3건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외에도 뭐 대선 결과 뒤집기, 또 기밀문서 유출건, 또 조지아 주 검찰이 또 기소한 이 별건의 그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추가로 3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모두 4개인데 그래서 4개 형사재판에서 혐의는 무려 88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건은 본 재판 일정이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개 같은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1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5일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생각보다는 또 본인이 바라는 것보다는 훨씬 좀 일찍 4월 중순부터 이 사법 리스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포함된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 통과될 수 없는 게 그게 유엔 결의안인데 어떻게 통과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 편을 드느라 휴전에 반대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이번에는요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에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안보리를 반대가 없으니까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으니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슬람의 그 라마단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는 휴전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통과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즉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불편하게 됐습니다. 불편이라기보다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악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간의 그 갈등이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파국 양상으로 지금 치달을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반대표가 아닌 기권을 택해서 그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스라엘은 전쟁 관련 협의를 위한 방미,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측의 대표단이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대표단 미국 파견을 안 하겠다, 캔슬하겠다라고 취소해버렸습니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이후에 이스라엘과 미국, 이 양국의 공조태세에 이번처럼 큰 파열음이 난 순간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에 대한 반격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10월 18일 이스라엘을 직접 날아가서 방문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접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가 이 벤구리온 공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자마자 크게 껴안으면서 아주 안쓰럽다는 듯이 등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포옹은 양국의 어떤 그 강력한 연대를 상징적으로 만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개전 초반 미국은 그 가자지구 그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도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에 잇따라 계속 반대표,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체류 중에 있는 가자지구의 남단 라파라는 곳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전을 벌이겠다라면서 준비에 들어가자 양측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죠? 미국의 여당인 그 민주당의 상원 1인자 척 슈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상원 연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네탄야후 총리의 교체를 의미하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선거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계속 촉구했죠. 그 얘기가 뭐예요? 네탄야후 총리를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 측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삐걱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 양국 정상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지상전 그거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좀 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상황을 봅시다. 라파 지상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까지 했는데 네탄야후 총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마스 축출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 때문에 라파 지상전은 대대적인 지상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정말 나간다면 우리 미국이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의 갈등 봉합은 앞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그 갈등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 두 사람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적인 원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큽니다. 두 정상 모두 지금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스라엘 쪽은 그렇다 치더라고. 미국만 볼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중동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많은 그 민심이 있는데 그 민심을 그 표를, 그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소위 말하는 중도층 표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 민심,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조금 그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은 막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층, 또 일부 민주당, 그리고 소위 중도층, 이런 민심과 유권자 표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솔직히 정치적인 판단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일본 아나운서의 굴욕입니다. 일본의 한 아나운서가 최근 그 LA 다저스 쇼헤니 오타니 선수의 그 한국 방문 당시에 그를 취재하러 한국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막 피면서 자국에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촉발한 건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 일본인 A씨의 글이었습니다. 이 A씨와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담배 핀 사람은 아나운서고 이 A씨는 그 상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람입니다. 자, SN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그 X 계정에 일본의 한 언론인이 야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로 한국 경비원에게 매우 혼이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3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서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척 스카이돔에는 흡연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만 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피면 안 돼요. 그런데 한 차례 그렇게 글을 올렸던 A씨는요, 잠시 뒤에 재차 한 번 더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냐? 방금 전 노상 흡연으로 혼났는데도 그 아나운서는 또 다른 장소 가서 또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라면서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경비원한테 담배 피다 걸려서 혼나는 거를 한번 올리고 이제 저렇게 혼났으니까 이제 그만 피겠지라고 돌아서서 이제 자기 일 하려고 했던 A씨가 보니까 저쪽에 가서 그 사람이 또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린 거예요. 그걸 영상까지 이번에는 찍어서. 그래서 직접 찍은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모자까지 쓴 그 일본인 남성이 전자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담배를 피운 이 남성은 일본 아나운서 미야네 세이지로 밝혀졌습니다. 미야네? 미야네가 아니고 미야네입니다. 미야네.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미야네 해야 돼요. 미야네 세이지로 밝혀졌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 이 미야네 씨는 1987년 아사히 방송 리포터로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동영상이 세워진 것을 취재 보도하면서 한국을 또 맹비난을 하기도 해서 당시 혐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장본인이긴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미야네 씨의 행동을 두고 나라망신이다 라거나 부끄럽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장 많이 또 이 한국의 네이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야후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평정할 때도 유일하게 평정을 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토종 네이버가 있어서 그 네이버를 구글이 그 아성을 이기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글이 평정하지 못한 게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그렇다고 뭐 구글 한국에서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압도적으로 누르지는 못하고 이제 같이 가는 정도. 그리고요, 야후는 아예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는 일본은 아직도 야후를 씁니다. 자,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야후 재팬에 게재된 그 관련 기사에는요, 무려 4천여 개에 달하는 일본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은 대부분 이 미야네 씨를, 미야네가 아니라 미야네 씨를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미야네 씨는 방송에서 직접 미야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 TV 인포메이션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어제 한국에서 방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했습니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블라블라블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은 참 그 SNS의 위력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A씨가 SNS에 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슈화 됐겠습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MBC, KBS 기자들이 취재해서 올리면 되죠.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올려서 하면 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사실 요런 상황을 갖고 정규 언론사가 정식 뉴스로 다루기는 좀 애매한 좀 그런 구석이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게. 하지만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론화가 되면 정규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또 X 등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한 요즘은 모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감시원이고 모두가 기자인 그런 세상입니다. SNS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